자, 전욕오록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주세요. 전욕오록 1.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의 심기를 요만큼이라도 거슬리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빙고. 지금 현재 모습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배신자 느낌이 있는 사람은 다 쳐내고, 사실은 지금 우병우하고 이석수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우병우 자체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석수 같은 사람은 바로 잘라냈던 게 바로 얼마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신자로 본 거지. 그렇지, 일종의. 일종의. 근데 이 문장은요, 최태민의 영혼합일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태민이 영생교회를 만들 때, 네. 세가 확장이 됐을 때 상당히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분파가 이루어지는데 그 분파들을 이제 죽이면서 그거를 분파를 막기 위해서 배신자는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박정희의 정치가 배신자는 무조건 죽인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비와 자기의 뭐 이상한 관계인 최태민의 모든 철학이 배신자는 죽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거기에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지. 배신자는 무조건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배신자도 무차별 짓밟아버려야 다음에 배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체득한 거지. 그래서 저는 박근혜의 배신자 죽이기는 사실 최태민의 영혼합일법과 박정희의 독재 집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른 쪽의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어리버리 박근혜, 표준 말로는 어리바리 박근혜.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컨텐츠나 결정력은 없다고 봐요. 문제는 측근들이지. 문고리 3인방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박근혜를 더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박정희는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또 남노당 시절 동료들을 배신해서 고발해서 살아남기도 했고, 나라를 배신한 그 독립군의 터벌 대장이 나중에 국군의 장성이 되고 다시 한나라의 민주주의를 뒤엎어엎는 자신의 배신에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배신한 놈은 그렇지. 지가 해봐서 아는 거지. 다른 놈들이 자기 배신하는 걸 더 못 견디는 거야 원래.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당한 사람이 개쓰레기가 되는지 만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체득돼 있는 거고, 박근혜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그 가풍이 꾸준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 가훈 배신. 배신자는 처벌하라. 이게 어록이 이제 봤더니 박근혜 집안의 가훈을 갖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기회가 되네. 자, 두 번째요. 하루는 어머니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는데 박근혜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지 않고 있기에 왜 먹지 않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더라. 보좌관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오니 그제야 먹었다. 이 지점은 저게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댓글을 예쁘게 달아주셨더라고. 니들이 햄버거를 안 먹어봐서 그렇지 실제로 햄버거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나라도 있고 사람도 많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음식 먹는 거를 울산 시장에 가서 봤던 소라과자를 잘 모르는 꼬치로 만든 가루처럼 일상적으로 음식 자체를 이렇게 서민들처럼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못해. 음식 자체를 고급으로 먹는 사람이란 뜻이처럼 보여요. 송로버섯 같은 것도 그렇고. 평상시 때 이정현이 왔다고 송로버섯을 냈을까요? 자기가 먹는 평상시 건데 때 먹던 거. 자기가 먹는 숟가락 하나 더 넣은 거라니까. 너 내가 특별대요 조금. 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측근해서 스푼을 들어주고 국을 앞에 놔주고 젓가락을 집어주고 또는 먹여주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을 추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전역 씨의 어록에 보면 샴푸 얘기도 나오죠. 샴푸를 쓰던 것만 쓰더라. 그리고 비가 와도 비닐 우비를 쓰지 않더라.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공주처럼 떠받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공주의 삶은 당연하고 음식이나 이런 거는 일반 서민 음식을 사실상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다. 네. 네. 자, 세 번째요.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한국은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 my family's job 이었다. 그게 나는
선거 공약에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했을 때 난 그게 박근혜 개인의 꿈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진짜. 국민 각자의 나의 꿈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지. 이게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욕심 그건처럼 우리 엄마도 아닌 내 엄마 이런 마인드에서 온 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5,500만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한민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나 하나 박근혜만을 위한 박근혜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선거 공약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이 5록 2번이 공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5록 3번은 이제 왕의 삶. 그렇지. 공주가 왕이 된 거야. 근데 박근혜 자체가 나는 걱정되는 게요. 이 마인드가 5록 3번에 나오는 마인드가 대통령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해. 불쌍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년 1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나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위험한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있을 때도 지당, 마이웨이 그랬었잖아. 아까 대하면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아버지가 만든 당, 마이 컨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을 있잖아요. 나의 국민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국민. 마이 피플. 노비나 노예 같은 느낌이 들어. 개 돼지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도 청와대는 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새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중에 누구였을까요? 똑같아요. 박정희겠죠. 아니요. 승만이. 네, 승만이었어요. 이승만. 승만이는 항상 말을 할 때 이 아이는 나의 국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자는 이 씨의 가문, 그러니까 이 씨 왕조 이 씨를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이게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그들은 다 독재로 망하고 추방당하고 살인당했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또는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그 머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직도 그 군주국가 시대의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12.6 사태 때 청와대를 나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왜 나가야 되지 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갔을 때 감정은 대단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나왔던 말이 이제 뭐 이원 집정부제 같은 개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먹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니면 청와대를 계룡대로 옮기고 그거를 사적으로 임대를 받아갖고 개인이 쓰려고 할 수도 있죠. 아, 청와대 저 민간유탁 해가지고 그렇지. 따로 짓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근데 박근혜는 아직도 유신헌법 체제에 살고 있다.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전용의 말에 의하면 그 책을 안 읽는다잖아요. 박근혜가 그 베이비 토크. 그 이야기 뒤에 나오니까요. 예. 어쨌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유신 체제에서 진화하지 않았다. 그대로 머리나 사상 철학이 모두 유신 체제 하에 놓여 있는 상태. 그때 총 맞은 상태. 아버지가 총 맞고 급격하게 성북동으로 밀려나는 상태. 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박근혜를 트라우마 치료를 좀 했더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좀 느꼈어요. 그렇군요. 자, 4번으로 갑시다.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박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하시나요? 라고 단 한마디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내 생각은 그냥 컨텐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 개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컨셉이라고? 예, 컨셉. 일부러 그런다고? 예, 짧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얘기하면 자기가 컨텐츠도 없고 운영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식을 그렇지.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지. 컨텐츠가 일단 없고. 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매우 제가 볼 때는 아버지나 최태민한테 상당히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대말을 끌어낼 때 질문을 계속 던져버리는 겁니다. 상대한테 오히려. 내가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컨텐츠라면 심리학자가 말하는 컨텐츠는 상대방을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 그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 상대를 알게 되는 거거든. 점쟁이와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생각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이놈 저놈 얘기하면 셀렉트하면 되거든 내가. 네. 그 영화에도 나오죠.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병원에 의과 때 과장으로 딱 들어갑니다. 의사들을 모아놓고 자 어떻게 생각해?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얘기해봐.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해갖고 2년 동안 의과 과장을 헤쳐먹는다고 얘가. 똑같은 거야 이거. 나도 이게 뭔지 알아. 나 모를 때 이런 말 있잖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상대가 뭐라 그러면 너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너 지금 하는 방식이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있지? 그거야 그거. 그게 맞는 거라니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는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만 여자라고 저는 보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였던 박정희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건 혹시 아세요? 근데 아버지의 DNA를 저는 굉장히 많이 빼다 박았다고 생각하고 박근혜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이면 굉장히 섬세하고 여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섬세하고 여린데 자기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내 마음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결정장애네, 결정장애. 그렇죠. 약간 그런 거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까 얘기를 하시면 질문하는 자가 사실은 주인이거든요.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박근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뭔가 그 기세에서 밀리고 싶지는 않고 내 마음은 모르겠고 권력은 있고. 아는 건 없고. 기세에서 지긴 싫고. 그렇죠. 예. 전역 5록 4번 이것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박근혜 씨는 뭐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네 뭐 굉장히 준비된 진짜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선거 슬로건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어요. 준비된 뭘 준비했는데 뭐 웃지만 끔찍한 예. 표죠. 자 5번째요. 박근혜는 늘 짧게 대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등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사실 아무 내용 없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애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개그맨 박명수 씨 있죠. 맥락 없이 그냥 하나 던져놓고 아님 말고 맞으면 자기네들끼리 이게 이 뜻으로 얘기한 거지? 맞아. 이러고 지나가는 거. 충분히 그 말도 안 되는 스킬이긴 한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 안 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 4번이랑 5번에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뭐 이런 거 있죠. 요게 남자들 꼬실 때 아주 좋거든요. 진짜? 아니,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말 막 많이 하는 거라 남자가 한참 얘기하는데 여자가 아직도 제 마음을 모르세요? 이래봐요. 환장하는 거지. 마음에 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줄 듯 말 듯까지 땡겨놓고,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그냥 정말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이러시는 거고, 이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시니까. 근데 여자들이 남자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제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김민희가 나오고 홍상수가 찍은 영화를 봤어요. 그거 보시면 딱 여자가 어째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짧게 말하는지 거기서 남자의 마음 어째서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절절 매게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한 얘기는 뭔가 철저히 기획됐다는 느낌이고 박근혜는 정말로 컨텐츠가 없는 거야. 우리 방송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출연을 하셨는데 보통 기회가 안 줘져서 말을 못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몰라. 그러니까 질문 자체밖에 못하게 되나.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방식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어록을 보면서 자꾸 이제 컨텐츠가 없다, 머리가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지금 2년 반 동안 새나라 씨가 부정해 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언어는 박정희 언어예요. 박정희도 매우 짧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말이 서툴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독재자들은 말을 깊게 하잖아요. 그러면 독재자의 마음을 참모들이 읽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독재자가 아니에요.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씨발놈 아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이짓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 자충우돌. 예, 독재자가 독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호한 용어를 던짐으로 인해서 참모들이 여러 가지의 해석을 갖게 하고 그 해석 중에 가장 정확한 걸 셀렉트하거나 또는
잘못했을 때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 새끼야. 이렇게 해서 걔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저는 오히려 박정희 언어를 매우 닮았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50%만 공감해요. 예. 이유는 뭐냐면은 박근혜 말실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공간에서 말실수했던 것들을 비교해 보면 모르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뒤에 문고리 3인방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걔네들이 했던 컨셉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처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버무려진 건데 잘 모르시니까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런 느낌인 그렇지. 거지. 아니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이 키워드 그렇지. 던지고 마세요. 예, 그렇지. 더 깊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완성된 문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박근혜는 횡설수를 해버리면은. 그런데 우리 정한님 말씀이 딱 오는데 무식한 여자인데 신비로워 보여. 아니 백치미. 자, 6번째로 갑시다. 박 대표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말했다. 대표님 머리에 우비 모자 씌워드려야지. 나는 당황했다. 자기 우비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씌워드렸지만 박 대표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런 건방진 야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 예전에 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같은 데서 본인이 직접 믹스커피 타주던 나 그런 모습 보고 싶거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비가 와도 지가 지 모자를 안 써. 누가 씌워줘야 돼. 이런. 그런데 이때 이제 뒷문장이 없는데 그 책에 보면 뒷문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씌워주는 순간 카메라 샷다가 엄청나게 터졌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저녁에 그래. 그런데 그 사진이 인터넷에 수백 장이 돌아다닙니다. 맞아요. 엄청 봤지 그때. 예. 만약에 조윤선이도 그런 짤을 하나 본 것 같은데 뒤에서 우산 써주는 거. 우산인가 뭐. 근데 만약에 이게 2008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운의 여인이라고 했다는 게 이렇게까지 측근에 있다가 그렇게까지 보살폈는데 MB 선대본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전역은 정말 대박 났을 겁니다. 지금 한 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여역이 그렇게 이 안타까운 여인이 우비를 머리에 씌워줄 때 왜 기자들이 사진을 이렇게 몇백 장씩 찍어대며 이게 회자가 됐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진 기자들은 그림이 되는 걸 찍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렇죠. 같은 뉴스라도 클릭수나 보는 사람을 많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게 요즘에 매스컴이거든요. 뭐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지. 그렇죠. 네. 환상을 충족시켜 주잖아요. 사랑받는 여자, 특별한 여자. 그렇지. 그거를 딱 해서 야동처럼 파는 거지. 아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대쪽에서는 공격 지점인데 그게. 아니요. 민주주의의 그 야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소망, 뭔가 남자여도 특별하게 내가 취급받는 그 본능적인 소망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맞아요. 야권과 여권으로 나눌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 아니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비민주적이고 그런 거 하나 자기가 못하는 여자로 우리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민주적인데 박근혜가 왜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이 손을 올려서 머리만 씌우면 되거든요. 우비 이 머리 뒤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담지 않고 또는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쓰는 것과 공주 코스프레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런 거잖아요. 여인네들이 남자와 같이 갈 때 우산을 씌워주는 걸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의 정치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날 공감 못해.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통 박근혜를 지지하는 60대 이상의 할머니들은 이런 대접을 받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예,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는 우상이 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유발이라는 그러니까 거지. 내가 반대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지점은 철저히 기획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늘 대접받는 게 몸에 배어 있다가 나는 정답인 것 같아요. 요거를 치밀하게 뭔가 기획을 했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치밀하게 기획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정말 이 일상 자체가 판타지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몸에 체화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공주의 삶이라는 게 원래 판타지지 사실은. 그런 지점으로만 바라보는 게 낫고 그냥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광해가 떠오르지. 왜요? 거기 보면 똥 싸고 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니까 왜 이래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이 사람 진짜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 궁금하네.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 옛날 왕들은 왕비나 후궁들과 정사를 나누실 때 옆에 방이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밖에서 다 지키고 있었고요. 화장실 그 매화라 그래서 틀을 갖지어다 놓고 이렇게 싸면은 다 닦아주고 그 치워주고 했다라고 그래요. 변을 보면 그 왕의 건강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쌍둥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그게 굉장히 이상했겠지. 그러니까
왠지 그런 세계에 살았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박근혜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은둔하다시피 하고 정치권에서 복귀한 지 10몇 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정도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온 표현 중에 하나 게을러. 나는 그렇게 봐요. 진짜 게을러요. 일하기 싫어하고 공주다가 게을러.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저녁이 키워드도 그겁니다.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된다 하면 끔찍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예. 거죠. 자, 7번째. 박근혜는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부정부패 연루죄를 보호하지 않으며 기소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영구 제명하겠다고 말했는데 부정부패로 유죄가 확정돼 2년 반 콩밥을 먹은 사람을 당을 쇄신할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겉다르고 속다른 뭐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겠죠. 이건 뭐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그렇지. 회전문 인사는 이 언니는 어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 자체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좀 음모론을 제기하자 그러면 이게 박근혜 생각일 수는 있어. 부정부패 연루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기소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일 수도 있는데 측근들이 자기들이 그 추천해갖고 우병우 같은 문고리 3인방 같은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임명한 사람에 대한 그 나쁜 전력은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 박근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얘가 사고친 애인데 네. 또 데리고 오니까 새 사람인 줄 알고 또 쓰는구나. 아니 그런 것보다 조윤선에 대해서 비리를 말 안 해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임명한 조윤선은 깨끗한 사람인 거야. 야,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박근혜를 바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게 전통적인 집권에 대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을 다스려 왔던 방식이 어떤 거냐면 독재자들의 비리가 터지면 경찰을 통해서 4대 악법이니 5대 악법이니 키워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회를 전반적으로 정화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비리를 마치 그 비리가 보편타당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폐륜적인 사건들을 두각시키면서 자신들의 부정부패나 매간매직 등을 가려버리죠. 이건 전통적인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가 제가 볼 때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그 박근혜의 삶 자체가 부정부패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삶이 단 한 곳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유경재단을 얘기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 가족들이 뭐 칼부림 99발 찌르고 뭐 영혼합일법 뭐 자식이 있니 없니 이런 걸 다 보면 정상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처럼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부정으로 얼룩진 인생인데 그 사람이 부정부패 척결하면 자기는 부정부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통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도 그렇고 박근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오직 있으면 관료들이 정과 7범이야 관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정부패 척결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전통적인 통치 수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말로 현대국가에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설선수범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일어났으면요. 총 맞아 죽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되게 우습게 알잖아요. 사회가 뭐 개판이다, 폐륜적이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회는 룰이 작동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부패를 하거나 그런 건 누구도 이제 묵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료들한테 밝혀졌을 때, 관료들이 그런 부정부패가 밝혀졌을 때는 가차없이 활보하거나 사퇴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같은 관료들 없어요. 정말 끔찍한 나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명박근혜 되면서 이렇게 진짜 더러워졌지. 그 전에는 그래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리에서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좀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위장저진만 해도 사퇴했죠. 관료들이. 그 전에는. 그런 우리도 청렴성이 약간은 있었죠. 관료가. 그리고 어른들이 막 쯧쯧쯧하고 아이고. 자, 8번째 갑시다. 박근혜는 대통령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적 식견, 인문학적 콘텐츠도 부족하고 신문 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그녀는 이제 말 배우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이게 핵심 키 센텐스. 코어라고 봐요. 네,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도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 돼서 생기는 나라의 재앙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실력이 미달이고 개념 없고 민주적 정치적 개념 없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사실 없었어요. 내 보기엔 그래. 최소한 군사 독재 시절에도 대통령의 품이라는 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여자는 권위만 있지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어린아이도 품위가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를 비하하는 게 돼요. 근데 이분은 병자예요. 어린아이인데 병든 아이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왜 대통령이 됐을까요? 그건 뭐 자기 세력들의 어떤 옹립시킨 거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옹립. 위로 이제 끌어올려서. 그렇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 계속해서 영구 집권해보려는 박근혜가 아니라도 결국 박근혜는 그런 세력들에 의한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조선일보의 말에 의하면 구구 세력들이 영구 집권하기 위한 플레이다 이런 거죠. 그중에 이제 마땅하게 끌어올릴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거든요. 박근혜 이전에 캐릭터가 됐던 거지. 네,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그 스타랄까 이런 정치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끌어올리서 대통령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후화되면서 산업사에서 일정 부분 자기 아버지한테 혜택을 받던 베이비 부모 세대 이상들이 60대, 50대 후반을 걸치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박근혜를 옹립했다. 저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9번째. 영등포에 손가락이 잘린 분들이 많은데 유신 독재 시설 공장에서 각성제를 먹고 졸면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산업화의 영웅은 그들인데 꽃다발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게 지금 전용욱이 당시에 영등포 지역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아는 거지. 근데 산업화의 영웅, 국제시장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노력이 굉장히 큰 건데 그 산업화의 모든 공이 박정희 것이냐 이렇게 몰아가서 그거를 이미지화 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산업화의 아버지를 비난하는 문장이죠. 네. 박정희가 산업화의 아버지가 아니고 전용욱은 이 손가락 잘린 영등포의 노동자들이 산업화의 주역이다. 그 얘기를 지금 애둘러 표현합니다. 전용욱 같은 사실상의 구구가 그러니까 노동의 어떤 숭고한 어떤 발설을 해버린 그런 느낌이야. 아니 이 어록을 읽으니까 된 년이네. 된 장년은 아니고. 된 장년? 된 년. 공격하려고 보니까 상식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지식인들은요 노동에 대한 신성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부류의 인간들, 노동을 평생 해보지 않는 인간들은 노동에 대한 신성을 모르거든요. 신성함을. 근데 하나님도요 노동의 신성함을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노동은 신성한 거고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빗나간 학자라더라도 노동의 가치는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노동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이죠. 맞아.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건 다 노동자들 힘인 거야. 그렇죠. 알고 보면은. 근데 그 고마움을 몰라 이 새끼들이. 그래놓고 자기 아버지가 산업화의 영웅이라고 하면 무슨 뭐 노동 복지에 대한 노력을 하든가요. 박근혜는 지금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성장 과정이나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성장 과정, 이건희의 성장 과정, 돈병철이가 이건희를 키웠던 과정, 그다음에 이재용을 키웠던 과정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 고립돼서 특수 에리트 정신을 공부를 하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말과 언어가 다르죠, 사실. 같은 느낌이 들어. 개 돼지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데도 청와대는 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새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중에 누구였을까요? 똑같아요. 박정희겠죠. 아니요. 승만이. 네, 승만이었어요. 이승만. 승만이는 항상 말을 할 때 이 아이는 나의 국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자는 이 씨의 가문, 그러니까 이 씨 왕조 이 씨를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이게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그들은 다 독재로 망하고 추방당하고 살인당했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또는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그 머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직도 그 군주국가 시대의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12.16 사태 때 청와대를 나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왜 나가야 되지 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갔을 때 감정은 대단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나왔던 말이 이제 뭐 이원 집정부제 같은 개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먹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니면 청와대를 계룡대로 옮기고 그거를 사적으로 임대를 받아갖고 개인이 쓰려고 할 수도 있죠. 아, 청와대 저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렇지. 따로 짓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근데, 박근혜는 아직도 유신헌법 체제에 살고 있다.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전용욱의 말에 의하면, 그 책을 안 읽는다잖아요, 박근혜가. 그, 베이비 토크. 베이비 독재 집권 철학이 담겨져 있는 예, 그런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그 다른 쪽의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어리버리 박근혜, 표준 말로는 어리바리 박근혜.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컨텐츠나 결정력은 없다고 봐요. 문제는 측근들이지. 문고리 3인방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박근혜를 더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박정희는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저기 자신이 또 남노당 시절 동료들을 배신해서 고발해서 살아남기도 했고 나라를 배신한 그 독립군의 그렇지. 토벌 대장이 나중에 국군의 장성이 되고 다시 한나라의 민주주의를 뒤엎어 없는 자신의 배신에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잖아. 원래 그런 거요. 배신한 놈은 그렇지. 지가 해봐서 아는 거지. 다른 놈들이 자기 배신하는 걸 더 못 견디는 거야 원래.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당한 사람이 개쓰레기가 되는지 만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체득돼 있는 거고 박근혜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그 가풍이 꾸준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 가훈 배신. 배신자는 처벌하라. 아, 이게 어록이 이제 봤더니 박근혜 집안의 가훈을 갖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기회가 배신. 되네. 자, 두 번째요. 하루는 어머니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는데 박근혜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지 않고 있기에 왜 먹지 않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더라. 보좌관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오니 그제야 먹었다. 이 지점은 저게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댓글을 예쁘게 달아주셨더라고. 니들이 햄버거를 안 먹어봐서 그렇지 실제로 햄버거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나라도 있고 사람도 많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음식 먹는 거를 울산 시장에 가서 봤던 소라과자를 잘 모르는 꼬치로 만든 가루처럼 일상적으로 음식 자체를 이렇게 서민들처럼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못해. 음식 자체를 고급으로 먹는 사람이란 뜻이처럼 보여요. 송로버섯 같은 것도 그렇고 평상시 때 이정현이 왔다고 송로버섯을 냈을까요? 자기가 먹는 평상시 건데. 때 먹던 거. 자기가 먹는 숟가락 하나 더 넣은 거라니까. 너 내가 특별대우 조금. 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측근해서 스푼을 들어주고 국을 앞에 놔주고 젓가락을 집어주고 또는 먹여주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을 추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전역 씨의 어록에 보면 샴푸 얘기도 나오죠. 샴푸를 쓰던 것만 쓰더라. 그리고 비가 와도 비닐 우비를 쓰지 않더라.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공주처럼 떠받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 이렇게 그거 보면 되는 거죠. 공주의 삶은 당연하고 음식이나 이런 거는 일반 서민 음식을 사실상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다. 없다. 예. 네. 자, 세 번째요.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한국은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자, 전욕어록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주세요. 전역 어록 1.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의 심기를 요만큼이라도 거슬리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빙고. 지금 현재 모습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배신자 느낌이 있는 사람은 다 쳐내고 사실은 지금 우병우하고 이석수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우병우 자체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석수 같은 사람은 바로 잘라냈던 게 바로 얼마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신자로 본 거지. 그렇지, 일종의. 일종의. 근데 이 문장은요, 최태민의 영혼합일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태민이 교회를 만들 때, 네. 세가 확장이 됐을 때 상당히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분파가 이루어지는데 그 분파들을 이제 죽이면서
그거를 분파를 막기 위해서 배신자는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박정희의 정치가 배신자는 무조건 죽인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비와 자기의 뭐 이상한 관계인 최태민의 모든 철학이 배신자는 죽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거기에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지. 배신자는 무조건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배신자도 무차별 짓밟아버려야 다음에 배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체득한 거지. 그래서 저는 박근혜의 배신자 죽이기는 사실 최태민의 영혼합일법과 박정희의 때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 my family's job 이었다. 그게 나는 그 선거 공약에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했을 때 난 그게 박근혜 개인의 꿈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진짜. 국민 각자의 나의 꿈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지. 이게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욕심 그건처럼 우리 엄마도 아닌 내 엄마 이런 마인드에서 온 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5,500만 그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한민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나 하나 박근혜만을 위한 박근혜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선거 공약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이 5록 2번이 공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5록 3번은 이제 왕의 삶. 그렇지. 공주가 왕이 된 거야. 근데 박근혜 자체가 나는 걱정되는 게요. 이 마인드가 5록 3번에 나오는 마인드가 대통령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해. 불쌍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년 1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나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위험한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개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있을 때도 지당 마이웨이 그랬었잖아. 아까 얘기대하면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아버지가 만든 당 마이 컨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을 있잖아요. 나의 국민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국민. 자꾸 my 무슨 people. 노비나 노예